뭐 오늘 많이 오신 편인가 보죠? 적게 온 거예요? 예, 저는 이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자기주도 학습 분야의 가장 이제 큰 주제는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주제예요. 근데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서 교육청에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책자 갖고 계시죠? 작은 이제 주제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주제가 기초학습력 신장을 돕는 부모의 학습 코칭 이런 주제예요. 사실은 이 작은 주제라고 이렇게 서브 주제로 잡혀져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죠. 기초학습력이라는 것이 너무 범위가 넓고 이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근에 이제 여기 바로 옆에 강동초등학교 거긴 제가 작년에 와봤고 또 그 옆에 동호초등학교 율금초등학교 유른초등학교 하여튼 이 근처 학교는 안 와본 학교가 없는데 이 송정초등학교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막 지도 검색해보고 막 아름다운 나날 보니까 거기 지금 강동초등학교 다니더라고요. 근데 송정초등학교 주변에 주택가가 없어요. 2017년 11월 달에 아파트 입주한다고 새로 짓고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시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주택가 없잖아요 이 근처에. 혁신도 길 건너 쪽에서 오는 거예요? 대로 국도 건너? 네, 국도 건너 쪽에. 국도 건너 쪽 맞죠? 국도 건너 쪽에 들어가면 혁신도시잖아요? 거기는 새로운 초등학교 있잖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국도는 건너갔고, 그럼 저 강동고등학교까지, 네, 대충 알겠어요. 아름다운 나는 여기 오는 거 아니죠? 네. 거기는 강동 가고, 길 건너편에서, 저기는 여기, 여수 조금만 더 가면 풋살장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시합하러 온 적도 있고, 저 풋살 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다가 완전히 저는 50대인데, 상대 팀은 20대예요. 그래가지고 새가 빠지게 뛰다가 개박살 난 경험도 있고요. 예. 주어진 시간 동안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왔습니다. 이게 처음 아니죠? 원래 학부모 연수 처음 아니죠? 네. 거의 막판 돼가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교육청 학부모 역량강 강사들 모여가지고 연수를 받아보니까 우리 반에 연수 받는 분들 이제 그냥 동급생들이죠. 연수 받는 분들 중에 절반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좀 젊은 분들인데 대학원에서 이 상담, 교육, 심리 이런 걸로 이제 학위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육 관련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직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B급 언어로 하면 후루꾸죠, 후루꾸. 또는 야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와이프가 말하려고 하이 종첩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요. 우리는 4살 때인데 하여튼 속이 천불나더라고. 이상한 촌스럽게 브로마이드 하나 어디서 구해와가 단칸 3방 살 때인데 벽에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 하락하고 코끼리 한 마리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한글로 코끼리, 영어로 지라프 쓰여 있고 엘리펀트 쓰여 있고 그거 따라 하락하고 익하더라고요. 그래 본능적으로 제가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라. 공부 내가 시킬게 하랬어. 그래서 저는 4살 때 애를 뺏었어요.
어떤 학교 가니까 뭐 이렇게 벌써 뭐 박수를 막 치고 이래요. 그만큼 이제 육아 스트레스가, 아니,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야기죠. 아빠도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고 하니까 낮에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막상 이제 우리 아이 4살 때 큰소리 치고 뺐었어요. 근데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고 나서 노란차 떠나가면 자기들끼리 막 뭐 짝짓기 하더라고, 짝짓기.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뭐 모르는 거 묻고, 또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하나 있으면 이제 접근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궁금한 거 묻고 이러면서 유통하죠. 그리고 좀 더 친해지니까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야, 우리 집 오늘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뭐 청소 검사하러 가나?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집에 가면 이제 수색한 거죠, 수색. 우리 집에 없는 전집 어떻게 있나. 사사치 살피고. 큰애 책상 살피죠. 학습지 뭐가 놓여있나 뭐 이런 거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를 노란차 태워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또 뭐 넉살 좋게 막 느끼하게 막 누님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 대구에서 가장 큰 서점, 시내 나가면 제일서점이라고 있었어요. 제일서점 가가지고 육아 코너, 지하에 1층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그 육아 코너에 저런 책장이 크게 2개 있는데 다 육아책이었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매일 나가가지고 닥치는 데 읽었다니까? 거의 뭐 모든 육아책, 특히 공부와 관련된 육아책. 왜냐하면 제가 엄마들하고는 이렇게 뭐 못 친해지니까 어릴 때 제가 잘 양육받은 경험만 있어도 제가 그걸 되살려서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어릴 때 양육받은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6살, 삼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제 폐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공장에 밤에 일하러 가고요.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케어해서 재우고 이랬는데 어느 봄날이었어. 꼭 이맘때인데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래 보니까 단칸센방이니까 아빠 옆에 아빠 요에 진짜 죽어있더라고. 이렇게 엎드려져서 입 앞에 거품이 딱 나와 있어요. 숨을 못 쉰 거죠. 폐병이 옛날에는 약이 이제 잘 안 들어요. 계속 먹으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 대구 의료원에 그때 시립 의료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그 집에 와서 이제 가려 중이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당연히 엄마는 맨날 공장에 일하러 다니고요. 우리 삼형제는 방치됐죠. 그리고 그것도 엄마 혼자서 이제 삼형제 다 못 키워서 제가 4학년 때는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도 아무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공장에 일하러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또 공부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고 남들 다 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저희는요.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금융고시에서 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 항상 제 인생에 아쉬움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만 계셨더라면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100번 양보해서 내가 고등학교만 갔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조언할 사람, 내 인생을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내가 겪었던 제 인생의 아쉬움을 아이한테는 물려주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와이프한테서 뺏었죠. 정말 내가 잘 키워보고 싶고, 내가 맺힌 공부한 이것 좀 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다 그렇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나가서 이제 시내 제일서적 가서 닥치는 대로 특히 이제 영재자 들어간 책, 또 뭐 서울대자 들어간 책 이런 거 다 찾아 읽고요. 왜? 공부를 잘 시켜야 되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공부를 잘 시켜야 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잘 모르니까 일단 공부라도 잘해야 행복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 관련 책들을 계속 읽었죠. 수많은 책 읽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공통적인 게 뭐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뭐였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대. 아니 여러 책들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성룡초등학교 오면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가정통신문 검색을 해보니까 장소가 도서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수학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뭐 영어 이야기를 할까 뭐 기초학습력 신장을 돕는 거니까 학교마다 이제 제가 보고 이렇게 주제를 달리 하는데 오늘 여기 처음이기도 하고 또 장소가 도서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학년이기도 하고 이래서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가 오늘 그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이런 이제 책 읽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이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와이프가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다가 저는 달 쓰고 사는데요.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서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간판에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이야 물론 어린이 서점 가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야기하지만 원래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 책,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을 모아서 취급하는 이런 서점. 이게 이제 옛날에 전국에 80군데가 있었어요. 대구도 4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인터넷 서점이 생기고 또 교원 언니들이 맹활약하고 이래가지고 단행본 어린이책 서점이 다 망했죠. 이게 이제 우리 와이프가 발견한 어린이 서점이에요. 우리 아이가 4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와이프에게 끌려서 아이하고 함께 이 서점을 처음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어린이 그림책들이 막 쫙 있고요. 또 너무 애가 좋아하고 제가 봐도 막 진짜 좋은 책 같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와이프 손이 끌려서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앞장서서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서점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도서관에 어린이책 이런 게 없었고요. 학교 도서관도 학교 도서실도 좋은 뭐 어린이책 거의 없고요. 가끔씩 학교에서 알림장 보내가지고 책 한 권씩 들고 오래. 그럼 집집마다 자기 집에서 버리고 싶은 책 학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도서실이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그 공공도서관 제가 가봤는데 제가 살던 동네 공공도서관 가니까 뭐예요? 왜요? 정말 좋은 어린이책이 잘 없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여기 가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책이 막 널려 있는 거라.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들.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하고 늘 갔어요. 갈 때마다,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책을 사서 돌아오면 보통 한 15권 정도의 그림책이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일주일 내에 읽어주고요. 다 읽으면 또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 서점을 가고 이랬어요. 이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서점에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교보문고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입시한이라고 더 이상 이제 책과 가까울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와, 제가 아빠 노릇 잘했다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보통이 12년이나 표창 받아도 마땅할 일이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제가 야매고 후루꾸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거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이 어린이 서점에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어린이날 서점에 가족이 책 사러 나들이를 하면 이 당시에 귀한 이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 가족 사진을. 그래가지고 지금 연출한 거죠. 우리 와이프가 절대로 뭐 제 어깨에 다정하게 손 얹고 이럴 위인이 아닌데 연출한다고 저렇게 막 손 얹고,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머리 쳐박고 있고. 근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죠, 꾸준하게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니까 우리 아이에게서 우리 아이는 하나뿐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이제 진짜 자기주도적으로 자랐죠. 학원이라고는 피아노 태권도도 못 다녔고요. 뭐 미술학원도 못 다녔어요. 안 다닌 거죠. 학원 한 군데도 안 다녔어요. 그렇다고 과외를 했나? 그것도 안 했고요.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아이가 자랐는데, 이상하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니까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막 불안해가지고, 우리 왜 애 키우다 보면 다 우리 안에 정신병 하나씩 있는 거 알죠? 없는갑다.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안에 고질병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충동 조절 장애. 특히 이제 애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뚜껑이 바로 열려가지고 이 수습이 안 되고 막 이렇잖아요. 제가 성질 급하게 생겼죠. 오답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놈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정신 차리라고, 집중하라고. 근데 머리 쥐어박으면 정신 차려서 집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가 멘붕되는 거라. 아빠가 막 화를 내고 무섭게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눈동자가 풀려가지고요. 눈동자가 팽글팽글 돌고 있어요. 어디 초점을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읽어박하고 뭐 윽박질러도 이미 이제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더 열받잖아요. 사실은 내가 화를 낸 이유는 얼마 정신 차리고 좀 잘 풀라고 한 건데, 화내니까 오히려 더 멘붕돼가지고 더 개판되고, 뭐 묻는데 대답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럼 또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병명을 보고 충동조절장애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직 여러분들 뭐 저학년에서 이런 일 잘 없는 것 같네요. 저는요, 막, 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발로 차다 머리 쥐어박다 뭐 또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고 이러면 더 열받죠. 그러면 풀던 문제집들도 말아가지고 막 머리통 쥐어박다가 그것도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조절은 안 되고. 그러면 문제집 몇 장 째가지고 확 쓰레기통에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내일은 꼭 정신과 가봐야지 하고 정신과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상담센터 꼭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건요,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증세가 일관돼야 되는데, 그죠? 일관되게 막 미친 년 널뛰듯이 이렇게 하면 신경안정제 아니면 항우울제 투여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증세는요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2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2시간 지나면 방금 내가 저지른 이 행패가 막 급후회가 밀려오고 막 있잖아요. 애한테 미안하고 막. 애들은 또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한다는 이런 뉘앙스의 말들 하면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개사코 뭐 익혀놨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2시간 지나면 다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요. 아까 쬐던 문제집 꺼내가지고 펴고 다리고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 막 해가지고 연결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수습해놓고 이제 애한테 가서 빌어야지. 그래서 애 이제 막 울다가 이제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자러 들어간 방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침대밭에 무릎을 꿇고요. 우리 아들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줘요. 아까는 아빠가 미쳤나봐 하면서. 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아빠가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인간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겠죠. 왜냐하면 이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고 아버지 없이 자랐고 공부를 이렇게 너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고 이러니까 행패의 정도도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제가 행패 부린 것만 다 이야기해도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겠지만 이 주어진 시간을 다 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이제 뭐 아는 척하고 잘난 척 할 텐데 저 인간이 잘난 척 하는 거 이렇게 듣지 말고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 실패를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뭘 선택하려고 할 때 혼란스럽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고함 지르면서 살았는데 잘 때 되면 우라통 치밀고 진도가 나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애하고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뭐 1학년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잘 때 돼서 결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 마치 물을 손에 잡은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잘 때 되면 진도도 안 나갔고 그렇다고 애하고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제가 이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신과도 안 갔고요. 다시 털고 일어나서 애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다시 또 아이 손을 잡고 조금씩 이제 함께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제 사교육 없이 심지어 영어도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외국 나간 적도 없고요. 다행스러웠던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유명한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제가 그 사이트 창립 멤버잖아요.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회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전적으로 이제 엄마표 영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애는 잘 자라가지고요. 예? 뭐라고요? 인증샷? 인증샷 하나 보여드려요? 자, 그 기초학습력 신장이 주제인데 사실은 뭐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요 무조건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 읽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학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자라요.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죠? 영어 알파벳 뭐 이런 거 뭐 단어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이제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유명한 말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를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학교에 단원평가에도 안 나오고 기말고사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걸 보고 숨은 실력 이렇게 불렀어요. 애 속에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참 어려운 이런 이상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이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그 몬테소리 여사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전인적 인간으로 잘 성장하려면 크게 세 부분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해야 되죠. 신체 영역의 발달 또는 행동 영역의 발달 이렇게 불러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인지 영역의 발달 세 번째가 정서적인 안정 정서 발달이죠. 이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해야 이 비타민을 먹어서 근데 자꾸 트림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이 전인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지 영역은 두 번째 요소인데 특별히 학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생각하는 힘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저절로 자라요. 이건 마치 우리가 콩나물 키우기를 예를 들면 콩나물 씨를 보면 밑둥이 뻥 뚫혀 있어요. 위에 천을 덮어놓고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콩나물 씨루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아니고 일부를 머금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하나? 너무 진지하게 말하나? 아니 콩나물 시루 알죠? 당황스럽네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안 빠져나간다고요. 콩이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자란다니까?
이거 책 읽기가 이거 비슷하다고요. 애들이 책을 읽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당장 학습지 하면 뭐 채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답 뭐 정답이 나오고 뭐 성과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책 읽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황당한 작업 같아요. 너무 막막하죠. 근데 사실은 뭐가 아이들 속에 남아있는 거라. 이게 아이들을 자라게 해요. 근데 엄마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책 읽고 나면 뛰어가가지고 확인하죠. 니 다 읽었나? 주인공이 그래가 뭐라 했는데 앞으로 뭐 동생하고 어떻게 지내라고? 이 책에서 얻은 교훈은 뭐야? 캐사코 뭐. 이게 진짜 김새는 일이거든요. 작년에 태양의 후예 할 때 수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태양의 후예 본방 하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남편들의 행동 요령.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긴 카톡이 왔다니까. 엄마들이 본방을 사수하려고 9시부터 예민하게 있대. 그러니까 저녁은 반드시 먹고 들어가고 9시 이후에는 거실 나오지 말고 찌그러져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제일 마지막이 더 압권이었어요. 10시에 본방 끝났다고 이제 답답한 안방에서 뛰어나오면 안 된대. 왠 줄 알아요? 방금 끝나가지고 송중기 잔영이 아직도 어른거리는데 남편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애들이 막 책을 읽고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아주 재밌었거나 이게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이것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그것다 대놓고 뭐 주인공이 어쨌는데 뭐 얻은 교훈이 뭐야 이렇게 살면 진짜 김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책을 즐기지 못하고 엄마의 질문을 예상하면서 뭘 외워야 되는 거라. 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엄마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문제를 저가 만들어준다? 엄마들이 만들기 힘드시니까 그래가지고 책 뒤에다가 두 쪽, 세 쪽 질문지를 붙여가지고 이걸 또 언니들은 좋은 책이라고 협박하면서 막 이건요 책이 아니고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야기해도 이건 문제집 또는 교재지 어린이 책이 아니에요. 좋은 어린이 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집집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뭐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보고 말 거니까 제가 못되게 이야기하고 할게요. 좀 자극 좀 받으시라고. 좋은 어린이 책은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전문가들은 뭐 독후활동 하라 기사고 뭐 하죠. 안 그래도 애들이 단원평가 좀 엉망으로 받거나 기먹어서 개판 치면 엄마들이 뚜껑이 들썩들썩 하지만 또 뭐 육아책이나 뭐 부모 교육에서 뭐 혼내면 안 된다 하고 메카니까 참잖아요. 참으면 한 일주일 있다가 양치 안 한다고 애 뭐 개 잡듯이 잡는다니까. 지금 사실은 시험 못 친 거 가지고 혼내고 싶은데 그거 참다가 이제 엉뚱하게 양치하라 했는데 안 하고 좀 멍멍거리면 그걸 막 갑자기 그때 뚜껑이 날라가죠. 안 그래도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숨어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잘 못하잖아요. 일상일 때는 숙제했나 왜 안 했어 뭐 했어 뭐 가방 챙겼어 전부 이런 확인 명령 지시 질책 비난 뭐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까지 책 읽고 나서도 또 뚜껑이 열리면 그게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만 책을 읽었다고 읽었는데 물어보는데 몰라 그러면 열받죠.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뚜껑 열리고 뭐 이런데 이러면 책 가지고 또 뚜껑 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독활동 하면 안 돼요. 다른 전문가들 와가지고 뭐 독활동 하라고 막 하잖아요. 저는 실전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이제 지가 독활동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전문가들 와서 우리하고 독활동 하는 거에 뭐 학교에서도 하고 뭐 도서관에서도 하고 많이 하죠. 근데 엄마가 자기의 책 읽고 나서 확인하고 이건 아주 낭패예요, 낭패.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단지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공급하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저학년 때는 많이 읽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의 맛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책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책의 맛을 알기도 전에 벌써 지식 중심이 제일기 어릴 때부터 전집 막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저는 이제 당장 뭐 학교 성적도 물론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더 길게 봐야 되죠. 자녀 교육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단거리 경주 같으면 스타트부터 중요하고
그리고 금방 몇 초 안 뛰면 승부가 결정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자녀교육은 이게 아니거든요. 긴 레이스,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옆집 옆에 보면 꼭 단거리 경주하듯이 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서 풀코스 완주를 못해요. 주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마라톤이라면 100m 달리기하고 완전히 주법이 달라야 되죠. 근데 많은 우리 어린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것을 100m 달리기 하듯이 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게 아니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죠? 서서히 이렇게. 그러니까 마라톤처럼요. 마라톤 같으면 42.19km를 뛰잖아요. 스포트 지점이 어딘 줄 알아요? 35km 지점. 35km 지점부터 보통 이제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은 치고 나가죠. 마지막 한 6, 7km를 전력을 다해 뛰어요. 이걸 스포트 지점이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포트 지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보통 스포트 지점이라고 했죠. 그때 되면 정신 차리고 이제 재공부 하려고 거라. 이럴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뭘 키워준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생각하는 힘, 독해 능력, 어휘력, 뭐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면, 집중력,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동기가 부여되거나 뭐 했을 때 제대로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마음은 있지만 책상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조금 있다가 냉장고 문 열러 나오고 있잖아요. 물 마시러 나오고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계속 나오고 시계 보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아빠니까 엄마들하고 좀 다르죠. 아빠들은 조직 생활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략적 사고라고 불러요. 그죠? 지금 우리 부서의 일이 전체 회사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사고하는 거죠. 근데 이 전략적 사고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 미시적인데 부분적인데 이렇게 주목하는 거죠. 엄마들의 성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백화점에서는 바가지 쓰면서 시장 가서 콩나물 가방 깎는 거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이게 부분에 너무 신경 쓰는 거라 그 엄마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길게 보고 이걸 보고 전략적 사고 습관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학습지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뭘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 옆집 옆에서 내가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덩달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워지죠. 저는 이제 아빠고 또 제가 이제 대학에서 운동권에 있었고 이래가지고 항상 전략적 사고 이런 걸 습관을 시켰죠. 그 덕분에 이제 우리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꾸준히 책을 읽었어요. 좋은 원리 책을 꾸준히 읽었는데 인증샷 아까 뭐라 했죠 누가. 진짜로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아이가 6학년 때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이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이 창의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각 학교 대표도 한 명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 모았어요. 당시에 대구에 초등학교가 190개 있었거든요. 지금은 240개인가 이래요. 190개 학교에서 각 학교 대표들이 왔죠.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은 저 초등 고학년 같으면 경북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이 있어요. 거기 다니는 애들이 다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교대 가가지고 8문제를 푸는 교수들이 문제를 냈어요.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우리가 그 시험에 갔다 오더니 계속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제가 발표 기다리지 말아 했거든요.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길게 보고 네가 수능 때 이제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니까 너무 미래를 갖지 말라고 계속 조언했는데 진짜 기다렸어요. 근데 발표가 났는데 우리가 190명 중에 5등 했어요. 5등. 잘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동메달 받았잖아요. 그때 1등 금메달, 2, 3, 4등 은메달, 5등에서 9등 동메달. 우리 집 갑옷처럼 어디 처박혀 있었는데 제가 이번 5월 초 연휴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집안 청소하다가 우리의 방에서 이걸 발견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PPT 집어넣었어요. 인증샷.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좋은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여러 요소들이 자라요. 특히 창의력이 어떻게 자라요? 이거 창의력 경진대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온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있어요. 친자 확인 소송.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두 엄마가 애기 하나를 데리고 온 거라, 안고.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우기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성경도 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 다 듣나 몰라.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 여자들이 양보를 안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애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모가 놀래가지고 막 자기가 양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모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 지문을 주고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 나왔어요. 수학 문제도 칠판이 있는 학교 같으면 내 칠판에 그때 나온 수학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이런 게 길러져야 되는 거죠. 창의력은 사고력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높은 성취를 보였어요. 지금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 작업도 안 해도요.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자라게 해요.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독해 능력, 또 풍부한 어휘력 이런 게 저절로 자라요.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요즘은 이제 조건이 좋아졌죠. 공공도서관도 많이 들었었어요. 학교 도서실에도 비교적 좋은 어린이책들이 저기 영어 듣기 책 좋은 게 있다. 이쪽에 요거는 매직 트리 하우스고 이 영어 교재 맞죠? 저기 꽂혀 있는 게. 네. 제가 아이를 엄마표 영어 했잖아. 엄마표 영어 해외 유학 공부 한 번도 안 보내고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했다니까. 그 교재 제가 다 알잖아요. 아,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를. 전 잠수내에서 전설적 회원이에요. 뭐 잠수내는 알아요? 네. 뭐 이게 너무 모르니까 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잠수내 생긴 일에 아니 그만하자 이건 자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그죠? 우리가 다른 작업을 안 해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무엇이 자란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실제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우리 와이프 친구 아들이에요. 그 이제 같은 학교 근무할 때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몰라서 제가 조언해서 어린이 서점에 늘 왔어요. 어느 날 얘가 어린이 서점에 왔는데 그러니까 읽고 있던 책을 한 10페이지 남았는데 책 날개로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새 책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니 왜 이 책 마저 안 읽고 새 책을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끝날까봐 너무 아쉬워서. 책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10페이지 더 읽으면 끝나보는 거라. 애가 너무 아쉬워서 안 읽고 접어놓고 또 새 책을 사왔어. 얘는 뭐예요? 책 맛을 아는 거죠. 책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거 잘 자랄 수밖에. 그러니까 수성구에도 아니고요. 달서구 저 화원 넘어가는 그 마지막 달서구 구석에 대진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다녔고 또 중학교도 대진중학교 다녔는데 나중에 대구 가고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하고 책의 맛을 알면 이 자녀교육 제일 쉽다니까. 기초학습력 신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가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부하죠.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근데 다 아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가슴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한다.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책이 중요하죠. 알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안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수능고사장부터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미리. 아니면 여기 있는 저학년 엄마들 대부분은 뭐 수능 세대죠. 수능 세대. 40세 밑으로 대부분 수능 세대인데 해봐서 알 수도 있고요. 수능고사장 가면 첫 시간이 국어 시간이에요.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이 되는 수능 시험인데 첫 교시가 국어 시험이죠. 8절지로 16쪽에 문제가 출제돼요. 16쪽 한번 생각을 해봐요. 8절지로 16쪽. 이게 책 같다니까. 긴 지문이 하나 주어지고요. 막 열심히 읽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억 밑줄 친 거 찾고 막 지문 겨우 이해했다 싶으면 밑에 세 문제 달랑 달려있어요. 세 문제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또 막 그 산더미 같은 지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죠.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학 시간처럼 엎어놓고 잘 수도 없어. 자존심이 있지.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학은 다 해봤죠? 아예 뭐 쳐다봐도 모르니까 대부분 엎어놓고 자요. 그래가지고 수능에서요, 수학 평균은요, 이과 가도 40점 정도고요. 40에서 45점. 문과 애들은 뭐 28점에서 32점 막 이래요. 근데 이건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포기도 못해. 끝까지 막. 근데 마지막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 부족해서 또 찍잖아요. 찍는 요령까지 배워가지고 또 뭐 한 번으로 밀어라 해서 막. 수능에서 30명이 한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 정상적인 시간 내에 다 풀고,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을 위해서 정답을 차근차근 옮겨 적는 수험생이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국어가. 이상하죠? 어릴 때는 다 여러분들 푸르미 아빠 영향을 받아가지고 체육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참 슬픈 일이에요. 푸르미 아빠가 자꾸 푸르미 아빠 유명하니까 좀 까도 되겠죠? 공인이잖아, 공인. 하도 유명해가지고. 푸르미 아빠가, 푸르미하고 우리하고 동갑이에요. 우리는 학년이 하나 높아. 푸르미 아빠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푸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하나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그래가 막 베스트셀러가 됐죠. 참 안타까워요. 그 책을 읽어보면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점에서는 성공했어요. 그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은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책을 사서 읽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미안한 말인데, 대단히 미안한 말인데, 푸르미 아빠는 푸르미 엄마는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웅진 아저씨가 자기 집에 오면서 계속 웅진 전집을 밀어가지고 그 전집을 다 받아서 읽었다는 거라. 그래가 영재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교원 웅진 다니면서 약장사처럼 막 하니까 요즘 또 푸르미닷컴에서 막 저거 만들기도 하더라, 전집을. 어린 엄마들이 막 불안하지, 애는 잘 키우고 싶지, 이러니까 막, 다 그 마케팅에 넘어가죠. 0시부터 20까지 자연관찰, 세계명작, 뭐, 개사코 막. 그럼 막 사지르죠. 20부터 30까지 또 뭐, 하면 또 막 사질러. 아이고. 책이 중요한 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너무 관념적이에요. 진짜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 책이고, 어떤 책이 아이를 잘하게 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습관이 안 잡혀요. 책을 못 읽어요. 정말 이렇게 활자에 이렇게 친숙한 애들은 어린이 유아기 때는 그나마 전집이라도 가끔 읽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학교 들어오고 나면 이제 이게 후속 프로그램이 없는 거라. 그 이상하게 유아기 때 그렇게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학년에 올라가면서 책 놓는 애들이 많고 이렇죠.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보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체육교환은 빠이빠이라 빠이빠이. 우리 아이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냥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책을 좋아하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바로 입시를 해야 되니까 책을 따로 읽을 여유가 없어요. 학교에서 야자 시간 붙들고 집에 뭐 11시 되고 보내고 뭐 이러니까. 그죠? 체육 시간 없고 애들 자기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수학, 영어 공부해야 돼요. 60%는 수학 공부, 30%는 영어 공부. 나머지 10%를 사탐, 과탐 해야 되죠. 고등학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책 읽을 시간 없죠. 자, 중학교로 다시 내려와요. 중학교 때는 더 안 돼, 이거. 애들이,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좋을 때예요. 지금은 뭐 고함 지르도 괜찮고, 통하고 먹히고 막, 엄마 무서워하고 막 이러죠. 한 5, 6학년만 돼봐. 겁도 안 낸다니까? 때리려면 때리려 하고 뭐. 한번 해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면요, 그 쾅 닫히는 문 앞에서 다리가 풀린다니까? 이거 영화 찍는 것 같죠? 다리가 스르르 풀려서 저절로 힘이 없이 그냥 불쑥 주저앉는다니까요. 거기다 스마트폰은 요즘 애들 다 들고 있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범어동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책은 중요하다 하지 이러니까 골목골목에 가보면요, 국어 논술 전문하고 그런데 비싼 돈도 보내는 거예요. 책이 습관 안 돼 있고. 거기 가면 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좋은 책 읽겠지 하면서. 그거 읽겠어요? 이미 습관이 안 돼 있는데 놀러 가는 거지. 고학년 때는 다 Y 들고 있죠. 책 읽으라 하면 Y 들고 앉았고. 학습만 하나 들고 있고요. 답답해서 보다 못해서 뭐 할 수 없이 책과 관련된 또 프로그램 한다 엄마들이. 뭐더라? 뭐 주니어 플라톤 뭐 아니면 뭐 하늘이 독서 논술 개사코. 엄마들 중에도 그런 교사하는 분들 많고 이렇죠. 저학년 때는 눈높이 국어 하거나 뭐 하고 있죠.
또 뭐 우리만의 70%가 한자다 해서고 또 꼬시면 또 뭐 장원 한자 불러가 하고 막. 자, 오늘 보고 내가 다시 안 볼 거니까 내가 못듣게 말할게요. 어린 시절에 학습지 하는 건요, 바보 같은 짓이라. 왜 그런 줄 알아요? 학습지를 하거나 문제집을 하는 것은요, 실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집의 용도가 원래 그래. 학습지의 용도가 그거예요. 실력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같으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교과서를 들고, 시키는 대로 뭐 이야기해 보시오, 뭐 말해 보시오, 이런 걸 따라 하고, 그죠? 그러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실력이 오르죠. 안 그러면요, 오늘 틀렸잖아요? 한 달 후에 또 틀려요. 오늘 푼 걸 틀렸어, 오답 가르쳐 줬어, 내일은 맞춰. 근데 한 달 지나면 다시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틀려요. 개념이 교정되지 않으면. 진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이나 독해력, 사고력 이런 걸 증가시키려면 책을 읽어야 하는데 문제를 풀고 있어요. 학습지나 이런 건요,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지 사실은.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지. 근데 대부분은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정답 고르는 요령 이런 거죠. 이건 마치 엄마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가 국을 끓였어요. 국 끓이고 나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그 화학 조미료 안 쓰죠? 써요? 연두 써야죠. 근데 단기적으로 맛을 내려면 화학 조미료 쓰는 게 좋잖아요. 그 식당 같은 데 화학 조미료 쓴다니까? 근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학 조미료 쓰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미우니까 빨리 뒤지라고. 커피 태우라 하면 진하게 태우고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 제가 젊을 때, 내 멋대로 살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국 끓이고 화학점에 태는 거 비슷한 거라 단기적으로는 맛을 내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 평가에서 한두 문제 더 맞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어떤 엄마들은 또 그러면 문제집도 하고 학습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근데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용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시간을 내가 2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2시간을 문제집 쓰는데 1시간 쓰면 1시간은 가잖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게 돈 10,000원이 있어. 이 10,000원을 가지고 재화를 살 수 있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심때 오늘 오랜만에 엄마들 만나가지고 강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갔다고 쳐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사실. 밥 먹는데 지불한 거죠. 이걸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자, 내가 아이들과 소중한, 그죠? 책을 읽을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학습지를 하는 거라.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돕는 길인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학습지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길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 푸는 스킬을 언제 배우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라톤처럼 생각하라고 했죠.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문제풀이 한다? 모의고사 계속 치죠? 우리 아이 고등학교 가보니까 모의고사를 8번 치더라고.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사립 가면요. 또 사설 모의고사도 막 돈 주고 치고 이래요. 그 1년에 8번의 모의고사를 치고 중간기말 4번에서 12번을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 치고 나면 오답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애는 몇 개 안 틀리니까 오답을 하루 저녁에 다 해요. 근데 반쯤밖에 못 맞춘 애들 있어. 얘들은 한 달 내에 노트에 오답 정리한다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모의고사 치고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거기다가 보충 수업, 뭐 정규 수업 할 것 없이 전부 문제풀이. 이번에 친 모의고사, 문제 해설 이런 거 하잖아요. EBS 봐도 다 문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스킬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가면 떡을 친다니까?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제푸는 스킬 배우고 뭐 하게요? 물론 지금 한두 개 더 맞춰가지고 옆집 옆에한테 좀 큰 소리 칠 수는 있지. 근데 이건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어떤 엄마는 막 울면서 저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저는 다른 거 다 됐고요. 우리 동서애보다는 잘 하고 싶다 하면서. 명절 때 꼭 시댁 가면 시어머니께서 동서애 공부 잘한다고 맨날 사탕 하나 더 주고 막 그리고 분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울면서 상담하러 왔다니까. 저는 뭐 장기적이고 나발이고 다 됐고요. 동서애보다만 잘하게 해달라. 참 비극.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길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저녁에, 그죠? 모여서 그림책 읽어주고요. 스킨십도 하고, 보드게임 하고, 막 이렇게 보내야죠. 이게 정말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가장 좋은 사교육이 뭔지 알아요? 좋은 어린이책 읽기. 가장 좋은 영재교육이 뭔지 알아요? 좋은 어린이책 읽기. 아니, 진짜로, 우리 애가 어느 날 국회에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대가 조석희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분이 막 입법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0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영재교육법이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각 교육지원청마다 60명씩의 영재를 뽑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수업을 해요. 여기가 어디지? 동구죠. 동구 수성구는 동부교육청에서 뽑죠. 60명을 뽑아요. 4학년 이상 60명씩. 물론 우리는 뭐 수성구도 아니지만 전 달서구 살았잖아요. 남구 달서구 애들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중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영재 선발 시험을 쳤어요. 15,000명의 중학생 가운데 같은 학년 15,000명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을 쳤는데 우리 20명 안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갈 때까지 남부교육청 영재교육원 다녔어요. 가도 별거 없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수업한다고 20명씩 반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괜히 이제 명예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막 와이즈만 뭐 이런 데 가면 막 교육청 영재원 대비한다 해서 막 또 호들갑을 떨고 막 하죠. 그리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학습지 끊으라고 빨리. 물론 제가 캐도 안 끊겠지만 어떤 엄마들은 강의 끝나고 나니까 다이어리 들고 와서 물어봐요. 일주일 스케줄 쫙 있잖아요. 쫙 적혀있어요. 빼곡하게. 선생님 여기서 뭐 끊을까요? 하면서. 그때는 제가 젊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다 끊으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다음부터 안 와. 제가 잘못한 거죠. 다 끊으라 하면 엄마들 불안해서 절대 못 끊거든요.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면 내 다 끊어서 못하죠. 이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뭐 남 이야기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네. 미안해요. 뭐 다 하고 있는데 막 뭐라 해서. 근데 유아기 때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 어느 집을 제가 몰래 촬영했어요. 근데 엄마들 보더니 자세히 보더니 조서 조까지는 뭐고 뭐 조서 조까지는 뭐고 다 알더라. 출판사도 알고 막. 이게 이제 교원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고 막 이래 겁먹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사지르죠. 겁도 없이 막. 어떤 엄마는 뭐 2천만 원치 3천만 원씩 그냥 바로 한 방에 막 구입해가지고 벽 3면에 막 이거 채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요? 안 답답해요? 이걸 막 즐겁게 이걸 막 읽겠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옷을 한 번에 100벌씩 안 사줘요. 애들이 금방 자랄 거니까 100벌 안 사고 2-3벌씩 사서 뭐 돌려 입다가 또 자라면 또 맞춰 사고 신발도 그렇고요. 이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늘 자란다는 걸 알면서 그죠? 애 정신적인 영역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그 정신적인 영역에 조금만 어떤 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하면 많은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들 뭐 틱하는 애들, 뭐 불안장애 시달리는 애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많죠.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걸 보고 전부 모원병이라고 불렀어요. 엄마에게 원인이 있는 병. 기본적으로 뭐 손톱 깨물고 이런 건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애도 어릴 때 뭐 아빠 하도 무섭게 하니까 손톱 하도 물어 뜯어가지고 손톱 깎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일기장에 보니까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못됐게 했겠어요. 근데 아이들 이 정신적인 영역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엄마들 겁도 없이 한꺼번에 책을 100권씩 200권씩 사가지고 막 들고 들어온다? 옷 사들지 그렇게 안 하고 책은요 막 도배를 해. 도배를. 이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제가 젊을 때는 또 철이 없어가지고 이거 빨리 중고나라 갖다 다 팔락했어요.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 사 모으라고. 그랬더니 엄마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테리어 무너진다고.
그래, 지금은 제가 이제 한꺼번에 다 팔라 안 하고 좋은 책을 구입하는 만큼 빼락했어요. 인테리어 안 무너지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언니들 따라서 어떤 회사, 메이저 전집 회사 가보면 이렇게 교육하죠. 막 겁주고 막 이러면서. 엄마들 안 그래도 뭣도 모르고 불안한데 애기 처음 키우고 이러니까 막, 근데 막 이렇게 막 겁을 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난다 하고 막.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기 한번요. 두세가 세계 명작을 읽는데, 어느 나라 세계 명작이 이세가 읽을 세계 명작이 있어요. 그럼 책이다 한 권이라도 있으면 내한테 말해봐. 없죠? 사실은 외국에서는 다 이게 청소년들용으로 나온 책들이 전집 회사들이 다이제스트 하는 거라. 살 빼고 다 항상하게 줄거리만 남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계 명작 전집 하면서. 그래서 뭐 주인공 이름하고 제목은 알 수 있지. 스토리, 줄거리. 근데 책의 맛은 하나도 없어요. 다이제스트란 말 이런 말이에요. 아주 축약해서 책의 맛이나 감동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줄거리만 앙상하게 남은 거. 이걸 세계 명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친절한 회사들이 녹음까지 해가지고 에어컨 터준 거 저는 좋은데 뭐 또 끌어간대. 아니 거기다가 막 엄마 대신에 성우 더빙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들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면서 막 틀어놓죠. 명작 하면서 막. 이것도 좀 못되게 말할까요? 아니 제가 양계장을 가보니까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양계장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대형 양계장인데 불을 안 끄는 거라 24시간 불을 켜놨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놔서 신나는 음악. 들어보니까 닭은 일생 동안 낳는 알이 정해져 있다 하대.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계속 흥분해가지고 알 빨리 낳게 한 거야. 양계장의 목적은 알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닭들은 금방 폐기가 되는 거죠. 열심히 알 낳고. 좀 미안한데 너무 좀 잔인한 비유긴 한데 엄마들이 지는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면서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애들은 뭐 명작 읽어주고 앉았어요. 애들 머릿속에 이 지식 나부랭이들 동화책의 줄거리들이 막 들어가면 애가 뭐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낭패예요, 낭패. 책은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줄거리고 지식이고 이것보다 책을 통해서 엄마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아이들 무릎에 앉혀놓고 엄마가 마음을 다해서 한 권 읽어도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막 그냥 능률지상주의. 아니 이세가 수학동화죠. 수학동화 전지. 사세가 세계 문화.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에서 하는 소리죠. 내가 막 지낸 거 아니에요. 와, 6세 때 경제와 역사를 읽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치면 사탐 선택하잖아요. 그죠? 사탐이 11과목이거든요. 11과목 중에서 가장 선택 안 하는 게 뭐예요? 경제와 역사예요. 어려워서. 지금은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만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은 문과 지원자들은 무조건 국사를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애들 다 도망가는 거라. 서울대학교 갈 똑똑한 애들이 국사를 하니까 국사를 선택하면 밑에 깔아주죠. 등급이 낮아지는 거야. 9등급제 하에서.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경제와 역사 이건요. 수능에서도 피하는 과목이라니까. 근데 뭐 6세가 무슨 수능 치나 지금? 그리고 뭐 사회탐구 전집 유행하더라고요. 보니까. 와, 좋다 하면서 막 과학탐구 전집, 사회탐구 전집. 진짜 이름도 수능하고 똑같아. 과학탐구, 사회탐구 해가지고. 내가 엄마들 다 이거 들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빨리 지나갑니다. 가장 큰 폐해는 뭔가 하면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책의 맛을 모르게 해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학력고사 시대죠. 지금은요. 지식은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치죠. 네이버에도 없으면 구글에 물어보면 되고요. 제공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창의적 사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요즘 뭐 융합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아울러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된 시대죠. 인터넷이 다 가르쳐주고 뭐.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이게 첫 텐트를 잘못 끼워가지고 진짜로 저는 잠수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유명해서 대구에 저한테 상담하러도 많이 왔고요. 옛날에 제가 강원도에 잠수의 회원 한 아줌마가 하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펜션의 이름이 물소리 바람소리라고 어떤 계곡 깊숙한 곳에 펜션이 있는데 거기 제가 가면 공짜로 재워주거든. 거기 여름 되면 제가 자주 놀러 갔어요. 가니까 이제 제가 정보를 흘렸죠. 제가 놀러 간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잠수내 아줌마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한 30명이 놀러 와가지고 제가 애들만 모아놓고 축구를 했다니까 하루는.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 골대에 7살짜리가 골킥을 보고 있어. 제가 막 공을 몰고 골킥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어른이 막 공을 몰고 지 앞에 오니까 골킥이라고 서 있긴 하지만 얘가 자기 놀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고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라 하네 하면서. 얘는요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간의 위치, 이자의 위치를 다 아는 거야. 우리 어떤 어른이 간이 이자까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어른 아무도 없죠. 그냥 간이 철렁한다 이것도 유식한 표현인데 7살짜리가 간이 이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니까. 내가 충격받았어 그때. 이런 게 대표적인 지식 중심의 체육기예요. 과연은 똑똑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좋은 줄 알죠? 나중에 지나면 지식 없는 책은요 시시해서 못 읽는 거라.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다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동화. 그리고 교과서 뒤쪽에 보면 이 교과서의 원전이 교과서는 어느 동화책에서 뽑았는지를 그 목록으로 쫙 해놓고 정리해놓고 있죠. 모든 교과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원전이 전집인 거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한번 찾아봐요. 하나도 없다니까. 다 좋은 어린이 책에서 국어교과서 원전을 뽑고 뭐 사회교과서의 원전을 뽑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전집 뭐 이상하게 뭐 집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애들은요 전집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은 애들 어떤 줄 알아요? 친구를 못 사귀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너무 시시하거든. 유치찬란하고. 그러니까 다시 책 속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를 못 사귀고. 친구하고 말 섞기가 싫어.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말했죠. 아까 몬테소리 여사가 세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인지 영역만 너무 발달한 거라. 아는 것만 너무 많아? 그러면 친구 못 사귀죠. 큰일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책 읽기의 적이에요, 사실은. 지식 중심의 책 읽기는.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교 올라오면 다 만화책 들고 있죠. 학습 만화. 좀 큰 애들은 다 Y 들고 있고요. 우리 애 키울 때도 어린이책 출판 시장에서 약 25%에서 30%는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를 뭐 전혀 안 읽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좋은 만화를 잘 가려 읽어야죠. 우리 애 때는 제일 히트를 쳤던 만화가 세먼 나라 이웃 나라. 지금 은퇴했지만 덕성여대 교수로 있던 이원복 선생이 쓴 그게 데이트를 쳤거든요. 그리고 몇 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갑자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번역가 이윤기 선생이라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스 신화를 번역해냈어요. 그전에도 뭐 번역본들이 많았지만 워낙 권 있는 이 번역가가 번역해내니까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일본 여자 시오노 나나미라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탈리아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 이야기라고 20몇 권짜리 시리즈를 계속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그 시기였는데 또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나? 듣보잡 출판사 하나가 정말 아주 이렇게 말해야 되나? 싸구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냈어요. 이래가지고 또 동네 꼬마들이 전부 막 서점만 가면 그 책. 엄마들은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가지고 막 가나 출판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수십 권짜리 막 그때 대유행을 했어요.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만화책 뒤에다가 한자카드 하나씩 붙여가지고 완전히 뭐 심지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되더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책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게. 아이고 씨, 열받네 진짜. 마법천자문이 막 장안을 또 휩쓸었어요. 또 좀 있으니까 일본에서 막 들어온 짱구는 못 말려 하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Y가 등장해가지고 Y도 처음에는 뭐 학습만 하지만 괜찮은 만화더라고. 근데 이게 장사가 되니까 지금 뭐 아무 책이나 다 Y라는 제목 붙여가지고요. 지금 수백 권 나와있죠, 수백 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림책이죠. 그림책, 동화책. 원래 책 읽기, 책 읽기의 핵심은 문학이죠.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문학 작품이 시죠, 시,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읽어야 좋아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연속극이 꼭 지 이야기 같아야 재밌죠. 그러니까 송혜교하고 동일시 돼가지고 태양의 후예를 그렇게 시청률 높이고 또 이번에 뭐 도깨비 끝났다카데 뭐 도깨비 김고은인가? 연속극 좋아하는 이유가 꼭 지가 거기 주인공 같거든. 감정이입 돼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중독성도 있고. 자, 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론을 이야기하면 지겹잖아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다른 분들 와서 맞는 이야기 하지만 들을 때 지겹다니까. 근데 자기 이야기 하면 귀가 번쩍 뜨여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넘어가. 자, 아이들의 마음 잘 들었죠? 우리가 너무 공부에 신경 쓰고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했죠. 상처받게 어쩌고 놀래요. 아까 몬테소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인지능만 너무 발달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함께 정서적으로도 안정돼야 균형감 있게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렇게 왜곡되면 어느 한쪽이 불균형을 이루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파트타임 사이코잖아요. 하다 보면 언제 뭐 이게 날아갈지 모르니까 뚜껑이. 저도 굉장히 참 어렵고 아이한테 미안했고 이랬죠. 정말 마음속에서는 저는 우리 아이 꿈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꿈에 들어가서 힘센 놈들이 괴롭히고 이러면 잠꼬대하고 이러거든요. 잘 때. 그러면 이제 거즈로 이렇게 땀도 닦아주고 꿈에 들어가서 막 해결해주고 싶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마음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한데 일상을 살 때는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고 애가 제일 만만하고 이러니까 막 온갖 행패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리고 이러죠. 그래서 애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도 다행스럽게도 저는 좋은 어린이책의 세계를 알게 돼가지고 아이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살 때부터 계속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아이와 함께 읽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에는 비록 미친놈처럼 막 할지라도 이상하게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와 함께 읽을 때는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감동적이고 이러니까 저도 많은 치유를 받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고요.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이랬죠. 우리 아이는 이제 아빠의 진짜 마음을 언제 아는가 하면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제가 아이하고 같이 지 침대에 누워서도 읽어주고, 뭐, 소파에서도 읽어주고, 틈나는 대로 이제 그 정서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울고 막 감동받으면, 그러면 애는 뭐 멀뚱멀뚱 해가지고 막, 제가 뭐 제일 많이 운 책이 뭔가 하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그 가난한 아이, 영대라는 아이가 있어요. 내 짝꿍쳐 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영대가 엄마가 어디서 시골에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주는 사람 없죠? 엄마 없죠? 그러니까 애가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학교 다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애들이 놀리고 덮어 씌우고 막. 그분도 꼭 어릴 때 저 같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친척집에 가서 여러 친척집을 전전했거든요. 초등학교도 6군데를 다녔는데, 그 책 일단 내가 막 거의 울면 우리 애는 놀래가지고 막, 아빠 왜 그래 슬프나 하고 막. 근데 애는 이제 아빠 마음을 아는 거죠. 막 길길이 날뛰고 화만 내는 아빠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의 아빠도 있구나. 그 저는 우리 아버지가 3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곧 죽지 않을까. 그래서 애한테 어떤 책을 많이 읽어줬는가 하면 아빠의 죽음을 다룬 책. 그런 거 많이 읽어줬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는 또 눈 멀뚱멀뚱 해가지고 아빠 왜 우는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이런 거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그 최숙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인데 제가 이제 뭐 책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기억해보면 엄마가 자기가 바쁘니까 애 보고 혼자 목욕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거품의 양 이런 거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대는 열심히 목욕을 해. 신나게 막. 근데 거품이 너무 막 온 목욕탕을 떡칠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이상해서 하도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온 목욕탕이 거품이고 막 개판돼 있거든 목욕탕이. 애는 막 신나게 엄마가 혼자 목욕하라 해가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엄마가 막 지랄하는 거라 막. 그리고 애는 영문도 모르고 막 엄마한테 혼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 한날은 엄마가 웬일인지 짜장면을 시켜주네. 짜장면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가 막 허겁지겁 막 먹었어. 먹다 보니까 온 방바닥이 막 떡칠하고 막 얼굴에도 범벅이 되고 이랬죠. 엄마가 또 어디만은 뭐 조심스럽게 안 먹고 다 흘렸다고 막 또 뭐라 하는 거라. 그래도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하루는 혼자 놀래. 그래가지고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스케치북 그림을 그렸어요.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스케치북은 좁지. 그러니까 좀 넓은 데 없나 하고 보니까 옆에 벼락박이 있는 거라. 그래가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렸는데 또 막 엄마가 뛰어오디만 찌랄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는 집마다 혼나는, 하는 집마다. 우리 애들하고 똑같죠? 근데 이 최숙희 작가는 애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애가 작아진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도 혼나니까 점점 작아져서 애가 행방불명이 됐어. 너무 작아져서 눈이 안 보여.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딸 찾으러 다니는 거죠. 온 동네방네 울면서 막 우리 딸 못 봤어요 하고 막. 근데 애가 사실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든 거라 울다가. 그럼 막 울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아까는 막 신경질 내고 하더니 나를 좀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보다 막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이 주인공 꼬마하고 지하고 똑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말하면 동일시라고 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책 읽기에서는 항상 그죠? 내가 감정이입이 돼야 되거든? 캐릭터 안으로, 주인공 안으로. 연속극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이 엄마한테 혼날 때 나도 속상하고 또 엄마하고 안고 소통할 때 나도 좀 뭔가
그지? 기분이 달라지고 이렇죠. 이 과정을 보고 어렵게 말하면 카타르시스, 자기 정황,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책을 덮을 때쯤 되면 뭘 깨닫는다니까요. 인사이트는 있어. 통찰. 뭘 깨달아요?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깨닫고요. 이것도 중요하다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같은 불행한 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니까. 엄마들도 그래요. 네? 길거리 가서 다 물어봐라. 내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 위험하다니까. 우울증 오기 쉽고요.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세상 사람 다 그래 산다 하면 내가 조금 위로가 되죠. 이상하다니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아, 우리 엄마가 아까 낮에 맨날 나를 혼내던데 사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그죠? 자기 동일시, 그 다음 카타르시스, 인사이트,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 내면이 치유돼요. 어른은 저도 치유된다니까? 좋은 어린이책은요, 좋은 그림책은 사실은 애기들이, 어린이들이 읽을 책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른이 아이와 함께, 어른이 읽고 소화해서 아이에게 뭘 말해주고 이럴 책이죠.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영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좋은 어린이책이 대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다녔던 어린이 서점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이런 게 생기고 막 이래가 동네 골목 수임 다 망하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저보고 그 서점 온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해달래요.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13년 전이었는데 제가 도움이 컸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하고 강의를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때 10명인가 12명인가 이렇게 엄마들이 왔는데 오히려 엄마들이 좋아하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지금 13년째 하고 있대요. 13년째. 서점 문 닫는 게 11년까지. 저 어린이 서점에서 11년을 제가 엄마들하고 매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이렇게. 근데 서점 문 닫고 나서는 이제 이 강의를 우리 연구소로 가지고 와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번 학기는 주제가 책 읽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읽어줘요. 그러면 막 40대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다 듣고 있어. 제가 뭐 동화구연 하는 것도 아니고 무뚝뚝한데 그림책을 다 읽어준 다음에 제가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죠? 어른들도 그림책을 통해 치유되는 거랑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책 읽기를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쉬운 그림책 가지고 하면 돼요. 사실 쉽진 않지만 지나가자. 이것도 인증샷인데요.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 보여져요? 네. 봐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상위권, 극상위권에서는요, 등급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촌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등급이 중요한데, 극상위권으로 가면요, 등급은, 1등급은요, 상위 0.01%부터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에요. 4%까지가. 근데 4%인 1등급하고 0.01%인 1등급은 천지 차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가면 전문가들은 등급 절대 안 봐요. 등급 봐봐야 소용이 없어. 9등급제잖아요. 상위 4%가 1등급인데 상위 4%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등급이 아니라 100분위를 봐야죠. 100분위. 100분위를 보면 저 과목이 그죠? 전국 60만 명의 수험생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여기 우리에 보면 100% 나오죠. 100%. 더 이상 적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계산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시험 칠 때 60만 명이 시험 쳤어요. 요즘은 애들이 좀 적어졌지만 60만 명이 치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제가 문과 40만 명, 이과 20만 명으로 잡을게요. 문과가 40만, 우리 아이는 문과예요. 경영학과 갔어요. 문과 40만 명의 상위 10%는 4만 등이죠. 이거 알아요? 왜 반응이 없노? 아니, 40만 명의 10%는 4만 등이에요. 1%는 꿈이 1%, 몇 등? 4천 등,
맞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3,700개인가 있거든. 그 4,000등 하면 전교 1등 하는 거라. 전교 1등 이과 문과 다 합하면 전교 1등이 한 5, 6천 명 돼요. 그 4,000등 안에 들면 보통 1% 줘요. 0.1%. 400등. 이 성적표가 몇 등인지 알아요? 등수는 이제 발표 안 되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추정하는 거죠, 추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아이 저 성적은 200등에서 250등 정도 하는 성적이에요. 상위 0.05%. 앞으로 다시 이런 성적표 보기 힘들어요. 잘 봐놔요. 진짜로.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저는 진짜 아이하고 한 건요. 초등학교 시절에 책을 일단 많이 읽었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한 건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수학 공부를 꾸준히 습관처럼 매일 밥 먹듯이 일정한 분량을 매일 꾸준히 한 것. 다른 하나는 엄마표 영어. 어릴 때 DVD 많이 봤어요. 요즘 말로 DVD, 옛날 말로 비디오. 그죠? 일단 영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지.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영어를 이야기하거나 수학을 이야기하거나 뭐. 제가 학교마다 이렇게 어떤 학교 가면 수학 공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또 갔거든. 작년에 제일 이야기한 학교는 이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평점 막 매기더라. 거기다 막 쓰대. 내년에는 이 선생님 꼭 수학 공부하라고 불러주세요 하면서. 그럼 진짜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학부모 부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수학 공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학교는 영어 공부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장황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엄마들을 설득하고 싶었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애들이 좋아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이죠. 인식. 근데 이 인식은 엄마들마다 다 달라요. 책이 중요하다는 말 다 들었잖아. 근데 이상하게 실제로 생활하는 걸 보면 학교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공공도서관에 얼마나 가는지 이런 거 보면 다 다르거든요. 또 우리 집 가계 지출 가운데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 보면 다 달라요. 이상하다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 돈 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사교육비 비싼데 비싼 영어학원 이런 데 보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여유. 여기서 시간이라 하면 피아노 끝나고 태권도 가기 전에 1시간 비니까 그때 책 읽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들 말로 짜투리 시간 활용. 이런 때 책 읽으려 하면 애들은 다 만화책 읽어요. 아니면 스키핑. 그냥 건성으로 읽어. 왜냐면 안정감이 없죠. 항상 시계 보면서 시간 되면 가야 되고 안 가면 혼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책 읽는 게 아니고요. 저녁 상을 물린 다음에 TV 끄고 거실 탁자에 둘러 앉아서 좋은 어린이책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같이 읽고 읽어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유 있게. 보드게임도 하고요. 수학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도 저학년 때는 연필과 종이로 문제풀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최소화시키고 그죠? 재미있는 흥미있는 놀이를 해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1학년 가면 1학년 들어가면 5 모으기 하잖아요. 수 나누기 수 모으기 이런 거 하죠. 그걸 막 연필과 종이로 안 하죠. 1학년 때 가면 다 그래서 구체물 가져오라는 구체물. 바둑아리는 왜? 어릴 때부터 연필과 종이로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개념이 잘 안 생겨요. 구체물과 숫자가 1대1 대응되는 거거든요. 바둑알 5개 하고 숫자 5가 이게 대응이라 대응. 이걸 깨우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빨리 못한 애들은 손가락으로 책상 밑에서 막 이렇게 하죠. 그 손가락 사용하는 건요, 장려해야 돼. 가장 손쉬운 구체물이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막 손가락 때린다? 사용하지 말라고? 머리로만 하라고?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진짜 그런 애가 있어요. 엄마가 어릴 때 손가락 사용하지 말라고 자루 때리는 바람에, 그죠? 항상 손가락을 떠는 거라.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얘가 5학년이 됐는데 4학년 때까지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한 번도 완성한 적이 없어. 항상 손가락 떠느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 연구소 왔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치유하고 자기가, 그죠? 존중받고 이러니까 5학년 작년 2학기에, 4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미술 시간에 포스터 그리기를 했는데 완성해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장려상 받았잖아. 그래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너무 감동이 되고 울고 막. 왜 자기 아이가 이거 남들이 보기엔 장려상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는 자기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하면 손가락 때리면 안 돼. 이게 가장 유용한 부침물이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수 나누기 수목이 할 때요. 연필과 종이로 뭐 기탄이니 뭐 구몬이니 이런 것만 할 일이 아니고 저거 뭐야 할리갈리라고 알아요? 네. 할리갈리 이런 거 하라니까. 할리갈리 하면 그 카드 뒤집다가 합해서 5가 되면 종 치는 거잖아요. 이게 수 모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수학에도 흥미를 느낀다니까. 지금 수학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머지 두 부분이 엄마들 귀가 쫑긋하다. 수학 이야기 하니까. 수학 때문에 폐가망신하니까 그렇죠. 내년에 또 불러봐요.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올려온 사람 내년에 못 부르게 한다니까? 학부모 부장선생님이 연수할 때 못 오게 해요. 왠 줄 알아요? 엄마들이 지겨워하니까. 내년에 온 그 은퇴한 교장선생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 해봐요. 엄마들이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내년에 작년에 부른 선생님 원래 못 부르게 2월달 되면 학부모 부장선생님도 연수하거든, 교육청에서. 못 부르게 해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못되게 내년에 꼭 불러주세요 하고 강조하면서 써야 부를 똥 말도. 자, 세 번째 조건이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되죠. 이 좋은 어린이책은 요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요? 저학년의 경우에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유명한 K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옛날에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5년 전에 제작했는데 그 중에 7번째 다큐멘터리가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직 어리잖아요. 저학년. 겨우 한글 깨우쳤어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영어책 읽으라 하면 다 버벅거리겠죠. 발음 기호 생각하고 뭐 이칸이라고. 이거하고 비슷한데 책 읽기란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그죠? 그 스토리의 배경,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돼요. 띄어 읽기, 감정,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는 것이 책 읽기인데, 이걸 이제 한글을 겨우 깨우친 애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이거 잘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지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빠른 때가 와요. 그럴 때가 되면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엄마 내가 읽을게 하면서 뺏어간다니까. 그걸 뺏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밀어내면서 막 책 읽으라 하면 안 되고. 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글밥 많은 책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예요, 사치.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후배들 놀러 오면 좀 뽀대나게 보이려고 우리 집 책장에 좀 두꺼운 책 막 꽂아놓고 이랬는데 저는 이거 애가 꼭 읽었으면 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미카엘 엔데의 모모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 청소년 고학년 버전으로 아주 하드카버로 잘 나왔거든. 그걸 샀는데 지금까지 안 읽고 있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다니까 책 사면서. 왜냐하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는 내가 과욕을 부릴 때, 애 책 읽기 수준보다 높은 책 이런 걸 자꾸 요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처절하게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무조건 그림책, 닥치고 그림책,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림책. 그림책은 글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대적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글밥 많은 책도 막 생각했는데 물론 글밥 많은 책 중에 좋은 책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미디어 시대가 됐죠. 시대가 점점 변하고요. 엄마들도 보면 옛날에는 텍스트 중심의 그 인터넷 활동을 했어요. 블로그 뭐 이런 거, 카페 이런 거. 요즘 어떤가 하면요, 주로 뭐 유튜브 그리고 뭐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미디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걸 뭐 뉴미디어라고 부르죠. 뉴미디어. 그러니까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글밥이 작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림책을 읽어줘요. 그럼 목 덜 아프고 또 엄마들이 부담이 되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하죠. 아이고 이걸 왜 튀노. 자, 마지막 인증샷.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 애가 재작년에 25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친 시험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판검사 이게 중요하다고 들어가지고 이과를 가면 의사, 뭐 문과를 가면 판검사, 어른들이 다 이걸 요구했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키우면서 니는 항상, 그죠? 아빠가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1학년 때, 그리고 뭐 공장단에다 경대 법대를 들어가니까 저를 데리고 본영당 서점 가가지고요. 대구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 큰 서점이 거기서 사법시험 책을 쫙 사줬다니까? 막 울면서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조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촛불 같아가지고 저 운동권 투신했어요. 뭐 고소공부 못했죠. 이번에 민정수석된 사람이 저하고 같은 조직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 서울법대 나왔지만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소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항상 세뇌를 시켰어. 니는 판검사가 되라, 법률가가 되라 하면서. 근데 우리 애는, 요즘 애들은요, 명예니 권력이니 관심이 없고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 거라. 우리 애는 영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딱 2년 전이에요. 우리 아이 25되던 여름에, 갑자기 제가 일요일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압박 하면서. 근데 계속 말하면 되겠는데 압박하고 가만히 있다? 그래,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시험 쉽다 하는 놈 치고 70점 넘는 놈 내 못 봤다 하면서. 우리 초딩 꼬마들 좀 이따 기말고사 치고 나면요. 집에 돌아서 시험 쉽다 하면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이게 난이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어려서. 그 지대로는 다 맞는 거 골랐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면 70점. 진짜 똑똑한 애들이나 막 한 문제 틀렸는데 그게 막 생각이 잘 안 나고 시험 끝나고 교과서 찾아보고 이러죠. 이런 애들은 이제 100점 아니면 95점 이런데 쉬워서 뭐 다 맞을 것 같아 이런 놈들 보면 꼭 70점 되니까. 제가 2년 전에 우리 애가 꼭 그 짝인 거예요. 일단 느낌이. 왜냐면 뭐 로스쿨에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지나가는 길에 시험을 쳤다니까. 그래서 제가 무시하니까 우리가 열받아가지고요. 한 달 후에 이거 발표 난 날 인증샷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냈어요. 로스쿨 입문시험 뭔지 알죠? 네. 대학교 졸업반이나 졸업한 청년들이 가장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그 시험이죠. 로스쿨은 정원이 2,0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 2,000명의 정원이 있어요. 그 중에 80%가 보통 변호사가 되죠. 그러니까 2,000명을 모집하니까 지원자는 보통 7,500에서 8,000명 정도가 로스쿨을 준비해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뭐 다른 길로 빠지는 애들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걸 준비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로스쿨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해 시험을 쳤는데 두 과목을 쳐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언어 이해하고 논리 추리 논증 이 두 과목. 각 과목별로 35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의 특징만 가면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벼락치기를 할 수 없는 과목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청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지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에 논리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이제 배양해 왔는지 이걸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각 과목별로 35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이해, 언어 이해는요, 우리 35문제 중에 우리가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쉬워서 한 문제 틀렸는데 100분위가 95% 상위 5%죠.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대. 근데 100분위가 1.8%인가? 맞죠? 그죠? 합산하면요, 한 150등? 그 로스쿨 응시생 중에 한 150등 했어요. 잘했죠? 로스쿨 가려면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인영어 점수도 있고 학점도 있고 자기소개서 면접 많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120명, 성균관대 한양대가 80명. 이게 메이저 5대 로스쿨이에요. 우리 아이는 이거 점수 합해보면 표준 점수로 134점? 맞나? 하여튼 그 정도 되죠. 134점. 110점 정도 받으면 경대 로스쿨 가요. 경북대 로스쿨. 거기서 점수가 20몇 점인 천하마도는 아주 훌륭한 성적이잖아요. 근데 이 로스쿨 안 가고. 근데 이 아이가 이때 한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한테,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아니, 그 전까지는요,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얘가 지가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이후로는 책을 읽은 적도 없고 놀았거든?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대학 가서는요, 1학년 때는 왜 다 놀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 신촌 가가지고 홍대 가가지고 클럽 다니고 이랬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잖아요. 또 외국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라. 그러니까 커서는 뭐 특별히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논리적 사고를 키우고 이건 잘 못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지가 생각해 봐도 어릴 때 4살 때부터 중3 때까지 꾸준히 책을 읽었잖아요. 그게 이 시험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인정을 하더라니까. 아빠 따라서 억지로 애가 막 가기 싫어하고 찌랄하는 딸은 내가 항상 그 서부 정량이 있는데 가면 롯데리아 있어요. 롯데리아 데리고 가서 항상 애 좋아하는 거 사주고 서점 끌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걸 10몇 년 했다 했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어린 시절 책 읽기는 평생 간다 이 말 하고 싶은 거라. 그냥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 또는 이번 국어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평생 가요. 그리고 사실은 수학과 영어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애들 수학 공부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 보면 다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려요. 대부분이 그래요.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못 푼다면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독해 능력이 부족이 많다니까. 여러분도 경험 있을 거라 고등학교 때 해보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 책 읽기는 이거 뭐렇게 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 만병통치약 같은 거죠. 물론 수학과 영어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 오늘 주제로 하면 기초학습력 신장을 돕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엄청난 인증샷을 보여드리면서까지 이것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몇 장의 인증샷은요 다 5월 연휴에 내가 심심해가지고 집을 뒤지다가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부터 좋은 어린이 책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도서관에 빌릴 것인가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요 파일을 그대로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놨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보시면 어제 엄마가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묻더라. 저 어디 가면 있어요? 물어요. 이거 뭐고? 뭐 이런 게 나와. 아니, 여기는 뭐 검색창에 네이버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와. 자, 여기 다음 카페죠. 여기 카페 검색창에서 여기 있죠. 여기 제 얼굴 보이죠? 여기 들어오시면 교육정보 게시판 여기 보면요 어디 갔노? 요 있죠? 요거 이거 로그인 아닌데 요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오늘 강의 PPT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뭐야 이거 뭐야 어디 갔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좋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선 아까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15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이런 책이에요. 이건 전집 없어요. 통계도 안 잡혀. 전집이나 만화책은 안 잡히죠. 이게 다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이겠죠. 좋은 책들이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빌리려면 베스트셀러 따라가면 돼요.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그 동네 서점 가면요. 좋은 책 못 찾아요. 중앙 매대에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책.
이런 걸 전시하고 있어요. 학습 만화 같은 거. 그러니까 또 대형서점 가도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예요. 차라리 인터넷에 좀 가셔서, 저는 알라딘을 잘 이용하는데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알라딘 같은 데 가서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스테디셀러라는 그 배너가 있어요. 베스트셀러 같으면 이번 달에 많이 팔린 책, 아니면 이번 주에 많이 팔린 책 이렇게 검색되니까 이건 좀 아니고, 오랫동안 꾸준히 팔린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스테디셀러. 그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자, 그림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 두 권이에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이런 책들은 항상 소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주 읽어줘야 될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 권 한 권을 다 설명할 텐데, 혹시 이 한 권 한 권의 그림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까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요, 제가 엄마들하고 금요일마다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강의 동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하는 뭐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도 강의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mp3도 있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렇게 좀 도움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이건 책목류요, 저거는 도서관마다 수십 권씩 꽂혀 있어서 저 출판사가 마케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쪽 왼쪽에 두 권은요, 고학년용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지금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샬롯의 거미줄은 4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단행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죠. 2위가 삐삐 시리즈죠. 삐삐 롱스타킹. 단행본 말고 전집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겠죠, 당연히. 해리포터는 뭐 몇 년 전에 8억 5천만 부 팔렸다 하더라고요. 2등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고학년용 시리즈 있죠. 근데 이건 단행본으로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 자, 좋은 논리책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그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작가 따라가고요. 세 번째는 출판사 따라가는 거예요. 샬롯의 거미줄 같으면 시공준이에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고학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유명한 책들, 교과서에 실린 책 뭐 이런 거죠. 찍지 말라 하니까 자꾸 찍는다. 아니,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면 된다니까요. PDF 파일로 제가 다 바꿔서 그대로 올려놨어요. 두 번째는 저학년이니까 그림책 많이 빌리라 했죠. 좋은 그림책을 가장 쉽게 빌리거나 사는 방법은요, 일단 상을 받은 거 사는 거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상이라고 있어요. 이건요, 미국에서 해마다 발간되는 그림책 가운데, 그죠?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 후보로 이제 오르내린 몇 권에게 칼데콧 아너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그림책 보시면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칼데콧 뭐 아너를 받았거나 칼데콧 메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자, 이 칼데콧 상을 받은 그림책들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 180권 이상이 국내에 번역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딘이나 예스24 가서 왼쪽 메뉴 중에 잘 찾아보시면 수상작 이런 거 있어요. 칼데콧 딱 누르면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이 100몇십 권이 쫘라락 떠요. 이런 건 무조건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이런 건 보통 구입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주옥 같은 그림책이죠. 자,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영국 도서관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인데, 이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유치원 가면 뭐 애들 고릴라 이런 거 가지고 수업도 하고 독후 활동도 하고 이러던데, 이런 거 애들 보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애기 고릴라가 아빠하고 놀고 싶어서 뭐 계속 아빠한테 떼쓰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애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부모들에게 사실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책들이에요. 자, 베스트셀러 따라가기, 수상작 따라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가 따라가기예요. 아까 엔터파크 1위가 강아지똥이었거든요. 그러면 강아지똥을 쓴 권정선 쌤 따라가면 되죠. 권정선 쌤이 쓴 그림책들은 다 높은 평가를 받는 그림책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강아지똥이고, 그 이후로 나온 주옥 같은 작품들 한 권 한 권이 다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책들이죠. 그러니까 작가를 따라가는 거. 이제 엄마들 그림책에 대해서, 또 어린이책에 대해서 조금 눈이 뜨이면 이제 작가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제일 좀 수준 높은 방법이니까. 요즘 이제 근래 10년 동안 가장 유명해진 작가가 백희나 씨라고 할 수 있죠. 이 양반은 구름빵 내가지고 뭐 10년밖에 안 됐는데, 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베스트셀러 100만 부 이상 팔렸어. 밀리언셀러가 됐어.
그리고 내는 그림책들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고요. 이 양반은 또 웬만한 그림책과 다르게 그 기법 자체가 독특하죠. 제가 좋은 그림책을 읽으면 창의적 사고도 잘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림책은요, 잘 만드는 전집 말고 그림책들은 크기가 다 달라. 일단 장점, 디자인, 크기. 제가 어릴 때 아이 키우면서 짜증났던 게 어떤 책은 크다해요. 위로 책꽂이 안 들어가. 거인사냥꾼을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엄청 커가지고 안 들어가죠. 어떤 것도 옆으로 길쭉해요. 짜증나죠. 또 그림책에 사용된 그 기법도 어떤 건 회화고요. 회화도 동양어생과 다 다르고, 어떤 건 꼴라주, 뭐 어떤 건 구멍 파가지고 막 뒤에 페이지가 앞에 보이게 하고 막 이상한 기발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창의적이 되는 거죠. 저절로. 백희나 선생이 쓴 그림책들 보면요, 이건 회화가 그림이 아니고 전부 작품이에요. 작품. 뭐 이분은 뭐 옛날에 캘리포니아 유학 가가지고 저 뭐지? 종이 뭐 닭공이 종인가 닭종이 공인가 닭공인가를 배웠대. 닭종이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요 장수장 선생님 보면 이 할매 있잖아요. 이거 종이로 사람을 만든 거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배경을 세워놓고 그걸 사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기법이에요. 근데 애들이 다 좋아해요. 백희나 선생님 작품은. 저 장수장 선생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팀 짜가지고 이렇게 자고 그림책 가지고 노는 수업이 있어요. 장수장 선생님 하면 내가 애들 요구르트 하나씩 주잖아. 왜냐면 저기 보면 책 줄거리에 그 동네 목욕탕 가면 그죠? 엄마가 때밀면 참으면 요구르트를 주거든? 근데 이 꼬마가 이 요구르트를 아꼈다가 저 할매한테 줘요. 할매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요구르트 하나씩 다 준다니까. 하여튼 재밌게 놀죠.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알사탕이라는 그림책 원래 처음 나온 신간인데요. 며칠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 책 보자마자 너무 감동이라 가지고 주문하자마자 바로 금요일에 엄마들하고 강의할 때 저 책 강의를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줄거리는 다 말 못하겠네요. 이 한 권 한 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아까 그 동영상이나 mp3 파일을 보시길 바라고. 자, 외국 작가들도 많죠. 이런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올려져 있다니까? 진짜 말 안 듣네. 저는 특별히 이 외국 동화책 중에, 이건 뭐 저학년 용은 아니에요. 중학년이나 고학년이 읽을 책인데, 우리 아들이 외국 동화 중에, 외국 동화책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로알드 달이에요. 우리 애는 완전히 로알드 달 광팬이었어요. 지난해 우리 애가 26살 때 카톡이 왔어요, 서울에서.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가족 영화 보러 가자 하면서. 그럼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더라고. 그게 뭔데? 하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장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스릴러 아니면 느와르, 조폭 영화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이 가족 영화 마이 리들 자이언트 보러 가재. 그게 뭔데? 하니까 왜 아빠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 있잖아 하면서. 이게 내 친구 꼬마 거인이에요. 그게 작년에 영화로 국내에 개봉됐죠. 로알드 달의 모든 작품은 다 영화로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엄마표 영화 할 때도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건요, 영화로, DVD로 애들 보여주면 정말 좋아해요. 환상적이죠. 로알드 달은 지금도 뭐, 이 전부 시공준이에서 번역돼 나왔죠. 로알드 달 작품들이. 네 번째 방법이 제일 쉬워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의리책을 내는 출판사는 빤하거든요. 전집 출판사 빤하듯이 좋은 의리책을 이렇게 어떤 마음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만드는 출판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책 브랜드 1위는 비룡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놓으니까 전라도 광주에다가 어린이 전문 서점을 냈어요. 비룡속 하면서.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 동네 어린이 서점은 다 망해가거든요. 근데 이 대자본이 어린이 서점을 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비룡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대구에도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댓글 한번 달아봐요. 그럼 대구에도 생길지 몰라. 이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가 시공준이죠. 시공사는 이거 전두환 장남이 하는 출판사라 가지고 제가 정말 웬만하면 시공사 책 안 사려고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있잖아요. 아까 로알드 달의 작품 이런 거 판권을 다 사와가지고 훌륭한 번역가도 붙여가지고 좋은 어린이책 많이 만들어내니까 안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애 키우다 보니까 이념이고 나발이고 막 실용적이래, 실용적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막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하고 이러다가 도망 다니고 수배 받고 막 국가본부 위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애 키우러 어린이서점 또 가보니까 아까 말한 그 서점 가보니까 이런 좋은 책들 막 만들고 있어가지고 뭐. 자, 어린이책 시장에서 한 3, 4위 하는 출판사가 길벗 어린이. 이 세계적인 칼데코상 받은 이런 유수한 그림책에 비하면 길버딘의 이 책은요, 물론 강아지똥 같은 것도 길버딘에서 나왔지만 이건 대표적인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죠. 이건 좀 조잡하거든, 그림도 그렇고. 근데 애들이 환장을 한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대박이라. 여기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싸워도 돼요? 용돈 주세요. 또 뭐 하여튼 9권인가 나왔어요, 이 시리즈가. 이 지은이가 병관이 아빠죠. 그 길버든이 편집 주관한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어린 선생님한테 내려와서 강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애 이야기를, 그죠? 그림책 작가들한테 부탁해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림책 작가가 누구 얘기하니까 네가 직접 글을 쓰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쓰고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랬어요. 근데 그 지은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대, 원래. 이 고대영 선생이 가끔씩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지원의 병관이 시리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강의를 많이 다녀요. 5월 말에 대구도 와요. 대구에 가면 지금 딱 하나 살아남은 어린 서점이 하나 저 만촌동에 가면 있어요. 만촌 우방이라고 대륜고등학교 뒤에 그 만촌 우방 1차 상가에 가면 조그만 어린 서점이 있어요. 책벌레라고. 이번에 거기서 뭐 문화관광부인가 뭐서 어디서 뭐 동네 골목 살리기 뭐 이런 서점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돼 가지고 예산을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서 5월 말에 강연을 하고요. 6월 달에는 저를 또 초청해서 강연을 한대.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 연구소에 저거 빌려달라고 이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이동형 스크린 제가 엄마한테 강의할 때 쓰는 거 있거든요. 이 서점에 그런 것도 없어. 고등 선생님 오는데 이거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빌려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 5월에 내려오는 걸 알게 됐어요. 네이버에서 대구 어린이 서점 책벌레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주 소박한 블로그인지 뭐 홈페이지가 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애들 데리고 가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뭐 그림책 만드는, 제가 이 한 권 한 권을 다 설명하면 1시간, 한 권당 1시간씩 드니까. 따로따로 행복하게 적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집 이야기예요. 근데 이혼이 굉장히 불행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재밌게 그렸어요. 엄마 집, 아빠 집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하면 막 숨기고 싶고 뭐 이런 일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뭐 부정적이고 상처를 받고 우울한 게 아니라 아주 유쾌하게 그걸 그려낸, 그게 저 유명한 책이에요. 저것도 따로따로 행복하게.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들의 삼형제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책이거든요. 존 세스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늑대 아기들의 삼형제 이야기 말고 완전히 이걸 바꿔가지고 늑대 입장에서 들려주는 거야. 늑대가 아기돼지 집에 뭐 엄마 심부름으로 뭐 뭘 빌리러 갔는데 그만 재채기가 나왔대요. 그 늑대가 아기돼지 집 앞에서 재채기를 크게 했더니 아기돼지 집이 무너졌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발상을 다르게 한 정말 창의적인. 엄마 사용법 초등 저학년용 이제 글줄책이죠. 글줄 있는 동화책인데 이거 여기 나온 책들은 이거 어느 출판사고? 창비에서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대상 받은 책들이에요. 창비는 해마다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받은 책 중에 지금 아주 유명한 책이 아까 말한 괭이 부리말 아이들 이런 책인데 여기도 이거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대상 받은 책이 이거예요. 대상 고학년용 대상은 기호 3번 안 썼고 저학년용 대상 엄마 사용법 이런 거예요. 창비는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 20-3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창비 아동문고란 이름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냈죠. 엄마들이 몰라주고 자 전집만 사재니까
장사는 잘 안 됐지만 정말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냈어요. 혹시 학교 도서관에 엄마들한테 무슨 책을 구입할 거 추천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구소 카페에 오시면, 아까 거기 오시면 어린이책 목록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작업한 목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책 이 사이트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네이버에서 나중에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검색하시면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에 나온 모든 어린이책을 다 가려서 장르별로 좋은 어린이책을 추천해 놨어요. 그 목록이 주옥 같은 거죠. 그게 어린이 도서 연구회 가면 엑셀 파일로 올려져 있어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도 그걸 다시 가공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만화책도요, 정말 아이들 생각을 자라게 하는 인권 만화라든지 좋은 만화들이 따로 가려져 있고요. 뭐 사회, 과학, 뭐 창작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어린이책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추천하라고 하면 그 목록에 의지해서 추천하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책 두 권 권해드리고, 어머니들이 시각교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저도 우리 아이 어릴 때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되게 책을 썼는지. 근데 열받기도 하지만 또 자극도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잠순에 추천했는데 이 책 대베스트셀러예요, 사실은. 지금 벌써 나온 지 15년 됐는데, 이 김은하 씨라고 가끔 대구에도 내려와서 강연도 하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죠? 어린이 책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냑이라고, 라는 분이 쓴 소설처럼이라는 조그만 문고판인데요. 이 책 읽어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책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잘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이 책도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데 우리가 10가지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책을 읽다 때려치울 권리. 우리는 막 한 번 읽었으면 끝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도 연속곡 보다가도 재미없으면 채널 바꾸죠. 책을 읽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덮고 딴 책 찾아야 돼요. 이런 권리를 애들한테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죠? 우리 개념 파괴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죠. 이 두 권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머니들이 다 뭐 조시는 분 없고 다 잘 들으시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저도 신나게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뭐 또 인연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와서 아이들 키우다가 뭐 잘 모르겠거나 길이 막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카페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해 드리고요. 수학이나 영어 공부법이 궁금하시면 우리 카페 오면 다른 학교에서 한 동영상들이 다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불러주시면 좀 멀긴 하지만 5만석 멀대요. 우리 연구소하고 정반대쪽. 여기 뭐죠, 이거 유료도로 뚫힌 대로 막 계속 하염없이 밟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율금까지 오면 유료도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막 국도 쪽으로 막 하여튼 멀대요. 그래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